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4050 후기 청년. 지은이는 송은주, 발행은 던한출판사입니다. 인생사의 많은 일을 치른 뒤에 평안한 노후를 기다리는 시기로 중년을 규정하는데요. 앞으로 인생은 내리막길이며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해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고 희망 없는 상태로 중년의 위기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중년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대와 설렘, 도전과 열정이 나타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거론하면서 중년 시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허상에 지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저자는 중년이 아닌 후기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며 100세 시대를 맞아 기존의 중년을 대신하는 4050의 새 이름 후기 청년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인생 중반기는 삶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된 청년기를 완성해가는 시기로 젊음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던 열정, 자신감, 에너지는 여전하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로움과 여유까지 아우른 세대가 바로 후기 청년인 것입니다. 트렌드 분석가이자 미래 연구자인 저자는 100세 시대에서는 전통적 중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말하며 전 세계 4050의 역동적인 인생 개척기를 통해 후기 청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중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창조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후기 청년의 모습 속에서 인생 중반기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삶의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아울러 인생 중반기를 맞은 후기 청년이 더욱 힘차고 즐겁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라는 메시지를 강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전해줍니다. 저자는 인생 중반기를 맞이해 생을 반추하며 정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꽃피우지 못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후기 청년의 시기를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정말 내가 100세까지 살게 될지도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89세인 송혜 어르신이 경쾌한 비트에 맞춰 툭툭 내뱉는 수액이 넘치는 랩을 구사하는 TV 광고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문구는 그저 진부한 표현일 뿐이라 여겨왔는데 까딱하다가는 정말 앞으로 50에서 60년을 더 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장수는 인류의 수건으로 누구나 바라던 바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1000m 완주 코스에 참가해 열심히 7000m쯤 달렸는데 갑자기 결승선이 15000m로 늘어났다고 통보받은 마라토너처럼 망연자실한 심정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인생을 거칠고 잔인하고 짧다고 한 사회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정의가 이제 인생은 거칠고 잔인하고 길다로 수정돼야 할 처지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한 축하와 어떻게 이 시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교차합니다. 중년으로 분류된 이들의 난감함은 막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이나 황혼을 누리는 노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더구나 세간에는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중년의 이미지에는 억울한 꼬리표가 달려 있어 그 난감함을 확대 증폭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예컨대 중년의 위기라는 표현이 그러합니다. 이 속설의 기원은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도 굳건히 버티고 있기에 유구한 전통인가 했더니 불과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네요. 평균 수명이 60세에 겨우 다다랐던 그 시절, 60세를 맞은 노인들은 장수를 경축하는 의미로 회가변이라는 잔치를 성대히 치렀습니다. 그 당시 한 캐나다의 정신분석가가 중년을 향해 당신들의 삶은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중년들이 이상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인생의 흥미로운 시절이 다 지나갔음을 자각한 그들이 발악이라도 하듯 무모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이를 중년의 위기로 명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라는 속설은 안정을 추구하며 자유를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학업을 마치면 직장, 정년이 되면 은퇴하는 세 단계를 삶의 공식으로 여겼던 우리 부모 세대가 사시 50대를 거치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대 중년은 설령 자신과 맞지 않는 길임을 깨달았을지언정 선뜻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억눌린 성인기를 보내다 인생 3등분 중 길어야 20년인 마지막 한 등분을 남겨놓자 낭떠러지로 추락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100세 시대인 오늘의 중년은 어떨까요? 현재 중년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20대, 30대 X세대라 불리던 이들입니다. 당시의 청춘들을 향해 세상이 여태껏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이상한 아이들이 등장했다며 붙여준 별칭입니다. 사춘기를 포기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자라기를 거부하는 세대라는 부연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이렇게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20, 30대를 보낸 이들이 인생의 성숙기를 통과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음과 늙음 사이를 가르는 선이 점점 희미해져 이제 외모나 행동만으로 한눈에 쳐 누군가의 나이를 알아맞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나이, 다른 느낌을 즐기는 데 익숙해졌으며 전통적인 연령 개념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나이 자체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젊게 느끼는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 요인이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특히 이 시대 인생 중간지대 진입자들에게서 새로운 기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과거의 중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 민물처럼 닥치고 있었으며 놀랍게도 이들은 이 물결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젊음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던 열정, 자신감, 에너지가 여전히 팽팽하고 나아가 네 번의 인생 10주기를 거치면서 얻은 지혜로움과 여유까지 더해진 그들이 빠르게 중년을 물갈이하는 것입니다. 이 물결을 만들어내는 기류는 후기 청년의 탄생입니다. 후기 청년에게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으며 이 에너지는 인생 중간지대에 진입한 이에게서만 나오는 독특한 아우라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캐캐묵은 중년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만의 혁명을 합니다. 자라길 거부하는 세대는 이르자면 부모 세대의 궤적을 고스란히 답습하거나 삶에 대해 고착화된 관념을 갖지 않은 세대임을 뜻합니다. 구태의연한 성인의 길을 거부하거나 늦추고 자신이 스스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할 때 자발적으로 한 걸음 옮기는 후기 청년의 영민함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자라기를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라 자랄 시기를 선택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는 미성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삶을 향한 용기와 진정성이 요구되는 치열한 반란입니다. X세대의 중년은 스스럼 없이 종신 사춘기를 지향하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전히 지지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중년상에 머무르지 않고
후기 청년으로의 세대혁명을 자연스럽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껏 꽃을 피우던 봄을 훌쩍 지나 낙엽을 떨구며 시들어가는 계절이라고 가을의 멜랑콜리만을 강조하는 이들을 향해 알베르트 카미는 이렇게 가을에 더 씌워진 처연하고 서러운 분위기를 걷어내버린 바 있습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으로 변하는 제2의 봄이라고 그렇습니다. 후기 청년들은 우리 안에 자리한 모든 이파리를 꽃으로 피우는 중입니다. 이 시대 인생 중간지대 점령자들은 후기 청년으로서의 특별한 매력을 구사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중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날려버리고 신흥 세력으로 부상한 전 세계 후기 청년과 그 특별한 에너지의 실체를 살펴봄으로써 100세 시대를 살아내야 할 우리의 인생 중반기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묘안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혹여나 여전히 암울한 중년이라는 무언의 압력에 핍박받는 당신이라면 이 책이 당당히 자신만의 후기 청년기를 멋지게 창조하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강제 중년의 사슬을 끊고 후기 청년으로 환승한 당신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중년의 새 이름, 후기 청년.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사무엘 울멘. 진격의 중년. 과거에 나가 일깨워준 거. 피터 M. 슬러는 56세 되던 해 어느 날 서랍 깊숙이 오랜 시간 묵혀둔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다. 18살이었던 1977년에 녹화해둔 테이프였다. 그로부터 38년이 흘렀다. 피터는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시절 그토록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춘기 마지막 프로젝트를 어찌 이리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지 믿기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어느 하루도 사건 없이 지나친 날들이 없던 지난 38년이 이 장대한 프로젝트를 외면하게 했던 것일까. 비디오를 틀자 풍성한 머리카락과 구렛나루를 뽐내며 눈빛에 호기심을 가득 담은 청년이 누군가를 향해 약간은 오만하게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풀어나보라며 재촉한다. 18세 피터가 게스트로 초대한 사람은 다름 아닌 먼 훗날의 피터 자신이다. 18세 피터는 세월의 파도를 따라 변했음이 틀림없는, 그러나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 특별 게스트로부터 속내를 끄집어내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한참 퍼붓는다. 56세 피터는 만감이 교차했다. 웨이브가 살짝 들어간 앞머리가 풍성하게 이마를 감싸던 18세 피터의 모습은 지금의 자신과 사뭇 다르다. 머리카락이 나던 자리인지조차 희미할 만큼 밀려버린 헤어라인, 이중곡선이 생긴 더, 넉넉한 뱃살에 몸을 점령당한 56세 피터는 18세 피터의 젊고 탄력 있는 신체가 낯설면서도 한편 부러웠다. 무엇보다 56세 피터의 피를 부러움으로 끓게 한 것은 미래의 자신을 이렇게 불러내준 18세 피터의 그 패기였다. 그러나 조금은 다급하고 달뜬 표정으로 온갖 질문을 퍼붓는 비디오 속 젊은이를 향해 유머와 재치를 버무려 대답하는 자신을 발견한 56세 피터는 곧 자신감을 회복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로 마음먹었다.
18세 피터의 인터뷰 요청에 정식으로 응대하기로 한 것이다. 1977년 당시에 입었던 것과 최대한 비슷한 옷을 찾아 입고 가슴에 56이라는 현재 나이를 표시한 명찰을 단 채 젊은 시절 자신의 인터뷰 요청에 게스트로 출연한 대담한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기로 했다. 아버지에게 계획을 털어놓자 팔순의 노부는 흔쾌히 영상 촬영을 맡아주었다. 이제 새로운 영상에는 과거의 그와 지금의 그가 서로를 마주하며 38년을 뛰어넘어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56세 피터는 18세 피터에게 언젠가 너는 행복한 결혼을 할 것이고 스노보딩을 즐길 것이라고 말해준다. 18세 피터가 자신의 미래 배우자에 대해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자 56세 피터는 코를 찡긋하며 오 마이 갓, 그녀는 이제 갓 12살이야. 찝적대지 말고 기다려. 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18세 피터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묻는다. 56세 피터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라고 진지하게 충고한다. 영상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근질근질해짐을 느꼈다. 상상 속 미래의 자신에게 온갖 궁금증이 담긴 물음을 쏟아내는 18세 피터와 38년 후 마침내 18세 피터의 인터뷰에 응할 용기를 낸 56세 피터의 대담은 때론 포복절도하게, 때론 뭉클하게 인생에서 중요한 일, 사람, 관계, 후회와 열정을 반추하게 했다. 사춘기 시절에 자신의 성인기는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심지어 자신의 60대 모습도 궁금하다고 이장희가 노래하지 않았는가?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난 그땐 어떤 사람일까? 그때도 사랑하는 건 나의 아내, 내 아내뿐일까? 그때도 울 수 있고 가슴 속엔 꿈이 남아있을까? 이장희,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중년 파타를 꿈꾸며 40대 후반인 지금의 나는 사춘기 때의 나와 다른가? 내가 사춘기 시절에 기대했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잃지 않은가? 돌이켜보면 어른이 되어서 무언가를 향해 질주하다가 멋진 세상을 향유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게 되리라 짐짓 가정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그 어린 시절에 특별히 40대니 50대니 하는 나이를 구체적으로 떠올렸을 리는 없다. 다만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을 다 거치고 세상 일에 정통하며 무슨 일이든 여유롭게 해결하고 안정과 평온만을 바라며 살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듯하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40대는 아마도 내 어머니의 모습이었을지 모른다. 이미 장성한 자식들을 두고 매일의 삶은 특별한 꿈이나 거대한 목표를 쫓기보다는 살림살이의 정성을 쏟으며 노후를 차근히 기다리는 여느 어머니의 모습. 그런데 말이다. 지금의 나는 내 어머니의 40대와는 사뭇 다르다. 가정을 이루어 본 적이 없고 언제든 재미난 사고를 칠 꿈을 꾸며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식이라면 70대가 되든 80대가 되든 내 어머니 세대의 모습과는 영 딴판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일렁이자 갑자기 머릿속이 찌릿찌릿해졌다. 나도 미래의 내게 인터뷰를 요청해 두어야지 하는 생각이 번뜩였다. 20에서 30년 후쯤에 나는 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내가 내린 인생의 결정을 먼 훗날에 나는 후회하고 있을까? 오히려 즐기고 있을까? 몇 개의 질문이 번개처럼 쏟아졌다. 나는 이 계획을 도와줄 친구에게 SOS를 청했다. 또 엉뚱한 짓이냐며 질타하지 않고 내 소소한 일탈에 언제나 기꺼이 맞장구 쳐주는 친구다. 그 친구는 한술 더 떠 3부작으로 만들어 보자고 한다. 70대, 80대, 90대로 말이다. 우리는 서로의 영상을 촬영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낄낄거리며 함께 다시 현재와 과거에 나가 대담자로 나선 인터뷰 영상을 만들자고 약속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뜻밖에도 나는 거대한 편견과 마주했다. 내가 그 나이를 통과하는 장본인이고 바로 산 증인인데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중년의 삶은 이러저러 해야 해. 그저 내리막길에 순응하며 사는 수밖에 없어. 중년은 무기력해 라는 굴레가 더 씌워져 있던 것이다. 중년의 삶이 그러하다고 나는 어쩌다 이런 프레임의 덫에 걸려들게 됐을까. 내 신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 얼굴엔 주름이 보이고 뱃살도 늘었다. 강남대로를 활보하던 20대 시절의 키릴은 이미 구석에서 빛을 못 본 지 오래다. 그러나 아직도 그때처럼 설레고 흔들리는 내 마음은 어쩌란 것이냐. 이런 생각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내 또래 동료들, 친구들은 그렇지 아니한가? 나는 아웃라이어인가 별종인가? 나는 튀는 삶을 바란 적이 없다. 내향적인 성격 탓에 큰 사고도 못 친다. 소소한 재미는 포기할 수 없지만 아웃라이어가 할 법한 경천동지할 사건들의 중심에 서본 적도 없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길 바랄 뿐이다. 그런데도 이 요동치는 마음을 애써 외면한 채 우리 선배가 그랬고 우리 부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고정관념화된 중년의 길을 콧줄에 꿰인 소처럼 느럭느럭 따라가야 하는가? 나는 현재 중년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졌다. 그리하여 온갖 네트워크를 동원해 자료를 수집했다. 다행히도 우리 또래는 지금도 여전히 찬란하다는 사실에 다시 유쾌해졌다. 이제 그 증거들을 이 시대의 내 또래들과 공유하려 한다. 놀랍게도 나와 같은 생각, 중년이라는 터무니없는 굴레를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을 이미 가진 사람들은 많았다. 그들은 그저 목청껏 소리 내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일구고 즐기는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중년 파타를 유감없이 만끽하는 중인 것이다. 후기 청년, 우리의 진짜 인생을 위하여. 후기 청년 용자들에게서 배운 것.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프리드만 교수는 40, 50대의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이들에게 3가지를 잊지 말라고 조언한다.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찾아라. 상황에 대한 당신 자신의 반응에 주목해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에 불평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프리드만 교수의 3가지 조언 중 동의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당신 자신의 반응에 주목하라는 부분이다.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야구의 타자에 비유한다.
삶이라는 그라운드에 유니폼을 갖춰 입고 타석에 선 타자에게는 날아오는 공을 처리할 의무가 지어진다. 끊임없이 날아오는 공을 향해 방망이를 휘두를 것인지 그냥 놔둘 것인지부터 공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시시각각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타자처럼 날아오는 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을지도 모른다. 투수가 안타나 홈런을 칠 공을 던져줄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고 피하고 싶은 공이 날아왔다고 해서 도망칠 수도 없다. 마치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즐거움이나 기쁨, 공포와 좌절, 병마와 결별이 출몰하는 것처럼 다양한 변화구가 날아드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타자가 어떤 변화구에는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타자가 받아내기를 꺼리는 공의 형태를 알아낸 투수는 계속해서 그 볼을 던지려 할 것이다. 결국 타자는 출루도 하지 못하고 삼진 아웃을 당하게 된다. 타자로서는 어떻게든 그 공을 요리해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날아오는 공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라는 점이다. 후기 청년 용자들은 이와 같은 삶의 지혜를 깨달았고 무슨 공이 날아오든 받아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상황에 대한 당신 자신의 반응에 주목하라는 조건을 이미 체득했던 것이다. 그들의 인생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환희의 공이, 때로는 실패의 공이 날아들었다.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한 공의 성격은 각양각색이었다. 누구에게는 허무함이 날아들었고 누구에게는 못다 이룬 꿈이, 또 다른 이에게는 세상을 향한 궁금증이 들이닥쳤다. 공통점은 그들 중 누구도 날아오는 공에 주저앉거나 우물쭈물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생에는 다양한 변화구가 주어진다는 점을 대범하게 인정하고 각자 나름대로 여러 투구 패턴을 분석하며 자신만의 타격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삶이 던지는 그 가늠할 수 없는 공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스스로 주도권을 잡았다면 제자리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지도 그저 속절없이 떠밀려 가지도 않을 수 있다. 그렇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객관이 아니라 주관이다. 누군가의 객관적 의견이 아니라 나의 주관이 결정타를 만든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불가능해라는 한마디는 입을 다물고 꿈을 산산조각 낼 이유가 되지 않는다.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후기 청년 용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프리드만 교수가 제시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찾아라와는 다르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규정은 자칫 자신의 역량을 지나치게 가둘 수 있다. 만약 그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규정하는 기간에 외부로부터 압력이든 내면으로부터 자괴감에 의해서든 왠지 의기소침한 때라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내세울 만한 일의 범위가 평소보다 훨씬 적어진다. 커리어 전환에 실패하고 질식사 지경이던 시절, 나는 일상에서든 일에서든 취미에서든 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떠올릴 수 없었다. 선택지 자체가 좁아지니 불안감은 더해졌다. 할 수 있는 것 중엔 하고 싶은 것이 없었고 과거에 해온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일들은 떠올리기조차 싫었다. 하고 싶은 것으로 시선을 돌리니 선택지의 리스트가 조금은 더 풍성해졌다. 내가 무엇 하고 싶은지 나열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이미 궁전이 지어지고 뛰어노는 내가 보였다. 나름대로 기분이 전환된 셈이다. 그렇다면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우선 후기 청년 용자들이 말하는 하고 싶은 일의 정의부터 다시 살펴보자. 그들이 말하는 하고 싶은 일은 직장을 구하는 20대들에게 미디어에서 영혼 없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얻어라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20대에게 하고 싶은 직업을 구하라의 경우 밥벌이가 되는 일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밥벌이가 되는 일 중에 하고 싶은 일인 셈이다. 하고 싶은 일은 적성, 재능, 전공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밥벌이가 될 만한 직업과 연결하면 대략 하고 싶은 직업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밥벌이는 세상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다. 밥벌이가고 하고 싶은 일인 경우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다면 직장으로 인한 불만이나 직업 전환의 고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후기 청년 용자들은 밥벌이와 하고 싶은 일의 경계를 영리하게 구분짓는다. 하고 싶은 일을 밥벌이와 연결하기도 하고 여의치 않으면 듀얼 모드를 작동한다. 밥벌이를 위한 시간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그 경험들을 기가 막히게 버무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하고 싶은 일은 상상에서부터 확연히 갈린다. 후기 청년 용자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란 매우 구체적인 상상을 동원한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상상하고 박제된 일상에 활력을 줄 무엇을 찾아 상상력을 한껏 펼친다. 스스로 상상력을 허락하고 나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한다. 가끔 턱을 괴고 상상의 세계를 휘저으면서 현재와 미래를 알차게 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다양한 빈 공간들을 배치한다는 점이다. 회계장부를 작성하듯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흘러나올 듯한 촘촘한 계획서는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에서 세렌디피티와 우연히 연출하는 반전과 스릴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숨을 틔워줄 빈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시야를 넓게 트고 우연과 경이로움을 마주했을 때 언제든 반갑게 마주할 수 있는, 그리하여 잠깐의 태보에도 물 흐르듯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한다. 후기 청년 용자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들이 두렵거나 지치지 않도록 무한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일생을 살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삶의 축을 떠올릴 때 그 안에는 애증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현재에는 미래가 숨겨져 있고 또 미래는 현재가 만들어가지만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시간축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복잡, 역동적, 불확실로 요약되는 미래를 떠올리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두 감정적 반응은 두려움 혹은 희망이다. 하고 싶은 일은 해보자는 그들의 자세는 미래를 떠올리며 움츠러들 자신의 두려움을 다독이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신념은 지치지 않도록 의미를 부여해준다. 그들이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박해가 멈추지 않도록 에너지가 되어주는 것이다. 모든 갈망과 바람이 다 채워지리라는 기대나 그에 부응하는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리라는 기대는 부질없을지라도
실행이 전제된 희망을 품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자기 자신과 절친이 되기. 후기 청년 용자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자기 자신과 절친이라는 점이다. 생애를 통틀어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는 누구일까? 미우나 고우나 이 행성에서 자신과의 동행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 그런데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생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2014년 영구 하트퍼드셔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행복습관 10가지를 규정한 바 있는데 조사에 참여한 이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낮은 평가를 한 항목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라는 결과였다.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가장 지독한 비판자가 되는 현상은 일상에서 수시로 맞닥뜨린다. 때로는 점수를 짜게 주는 자기 평가에 섭섭하기도 하지만 부족한 자신의 면모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결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비하하고 죄책감으로 몰아가는 것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일 때 평생의 절친인 자신을 미워하게 될지 모른다. 한편 자기에 빠져 세상의 중심은 나를 외치는 것도 자기 자신과 절친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인 자기에 함몰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감춰진 열등감을 자신에게조차 숨기기 위해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거나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감정 조절에 실패하기도 한다. 이러한 왜곡된 관계는 스스로에게 핑계와 자만이라는 독을 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트퍼드셔 대학교 연구팀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한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삐걱된다면 친구나 가족 관계도 어긋나기 쉽다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와 좋은 친구일 때 타인과의 관계도 잘 가꿀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밤이 낮을 자연스럽게 따르듯 다른 사람에게도 충실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라는 햄릿의 대사는 사실인 셈이다.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여느 건강한 인간관계처럼 진실, 존경, 신뢰, 친절, 소통이 필요하다. 후기 청년 용자들은 자신을 절친처럼 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와 강요로 자신을 윽박지르지 않으며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해 바람과 희망, 두려움과 좌절을 추슬렀다. 내 안에 나가 지독한 비판자가 되어 사정없이 핥힐 때 스스로에게 이유를 묻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며 삶의 여러 굴곡들을 헤쳐나갔다. 지칠 때면 일으켜 세워주고 기쁠 때면 그 경이로움을 자축했다. 이렇게 후기 청년 용자들은 자기 자신과 절친인 스스로를 동반하고 그들이 합의한 하고 싶은 일을 향해 인생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변화구에 대범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며 생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이 특징들의 공동 작업이 바로 후기 청년 용자들의 삶을 펄떡이게 한 새로운 인생 무대다. 어떤가? 삶을 재창조하는 후기 청년 용자들의 특징이 우리가 엄두도 못 낼 만큼 시도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니지 않은가? 세상은 천재나 부자들에게만 기적 같은 변화를 허락하지는 않는다. 확률적으로도 기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온다.
기적이란 100만 번에 한 번 일어나는 마법 같은 일, 아무나 쉽게 마주칠 수 없는 절묘한 생의 묘미로 여겨지지만 어느 수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평범한 사람의 일생에서 기적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수학자인 존 이든저 리틀우드 교수가 기적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제시한 기적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의 지각은 1초에 한 번씩 보거나 듣는 등 어떤 사건을 겪게 되는데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정도라면 결국 하루에 약 3만 번의 이벤트를 겪는 셈이고 한 달이면 100만 개에 이르게 된다. 기적을 100만 번에 한 번 일어나는 일로 가정할 때 우리는 평균 한 달에 한 번가량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적 같은 일, 경이, 우연, 운명, 신의 계시라 불릴 만한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 곁을 맴돌지만 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내가 벌거벗은 눈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머릿속에 인식되지 못하고 그냥 바람결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기적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며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 나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마법 같은 순간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언젠가부터 나도 벌거벗은 눈으로 찾아다니고 있다.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삶을 바꿀 기회, 새판짤 기회는 우리가 그저 느슨하게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우리 곁을 스쳤을지 모른다. 특히나 이 시대 후기 청년인 우리는 매소력을 토대로 인생을 의미 있고 흥미진진하며 특별한 기회로 만들어가는 때가 아닌가. 지금 이 순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자. 인생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변화구에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나는 나 자신과 절친인가? 당장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진정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와 절친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자. 그저 소박한 대화면 된다. 연단에서 발표하듯 딱딱한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물음표와 느낌표가 수없이 교차할 것이다. 좋은 징조다. 얽매여 있던 고정관념과 집착을 깨고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니 큰 발전이다. 좀 더 깊숙이 대화가 진행되면 핑계도 대게 되고 과장도 섞일 것이다. 그것도 좋다. 핑곗거리를 알아낸 것은 제거해야 할 방해물을 파악한 셈이니 수확이 크다. 과장 또한 흥미로운 대화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주인인 내가 소중한 내 인생을 돌아보거나 계획하면서 한 지점을 살짝 부풀려 편집하고 맛깔스러운 자막을 입혀 봉인을 해제한들 또 어떠랴.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재미있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성공은 확보된다. 제읽기 좋은 날 오늘은 4050 후기 청년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